병원마저 폭격당한 가자 지구에선 생존자를 수색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과 식량 부족을 겪는 현장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 호소가 이어지면서 국경인 이집트를 통한 구호품 반입이 허용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병원 폭격은 이슬람 무장 지하드의 오발이라고 말하는 하마스 대원 간의 대화 녹음을 공개하며 자국군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주장에 힘을 실었지만 하마스는 미국이 편향돼 있다며 이스라엘 소행이라는 증거를 국제기구에 제출하겠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려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의대 정원 확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걸로 해석됩니다. 상습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결국 구속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검찰은 2차례 영장이 기각된 유아인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이나 수면제를 불법 투약하고 일행에게도 대마 흡연을 부추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고 치료비와 합의금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의 사고를 내는 현장에 포착된 영상을 잠시 뒤에 자세히 보도록.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폐허로 변한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수색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부와 차단돼 물과 식량 부족을 겪는 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 호소가 이어지자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통한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날이 밝자 폭격을 맞은 가자지구 알-아흘리 병원의 참혹한 참상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병원 앞 차량은 앙상한 몰골만 남긴 채 모두 타버렸고 희생자들의 시신은 담요에 쌓여 거리 바닥에 놓였습니다. 주택가에선 잔해 더미에 파묻힌 생존자를 수색하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가고 어린 소녀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옮겨집니다. 하루가 멀다고 곳곳에서 공습이 이어지면서 병원에는 부상자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듭니다.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عليهم ضربوا الدار ما دون تحذير على السريع وهو فيها ناس ولا ضربوا تحذير ولا اي شيء مباشره وفيها عيال كامله يمكن 70 شخص فيها. 이 같은 공습 공포에 더해 가자지구가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식량과 물 부족입니다.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겨 빵집 수십 곳이 문을 닫았고 외부와도 차단되면서 물과 식량, 의약품과 같은 물자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A general minimum water requirement per day per person of around about a litre. So that it's very much dependent on how much activity, how much water conservation goes on. But death normally intervenes within about 3 days.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호소가 이어지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에 인도주의 구역을 설정하겠다고 한 데 이어 이집트를 통한 구호품 반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 국경을 잇는 라파 검문소를 통해 물과 식량, 의약품이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 봉쇄와 잇따른 공습으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가자지구 상황이 이번 조치로 호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가자지구 안에 있는 병원이 폭격을 당한 뒤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이슬람권의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공격한 게 아니라는 증거까지 제시했지만 시위대를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시위는 폭력으로 또 유대인을 향한 혐오 범죄로까지 번졌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예멘의 수도 사나 도심.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수천 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레바논과 요르단, 튀니지와 이집트 등 이슬람 계국가 대부분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대부분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언급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규탄했습니다.
راهم ما عندهمش لا ماكله لا شراب راهم يقصفوا فيهم راهي اباده هذيا ماهيش ما تقوليش حرب. 화살은 미국 등 친이스라엘 국가로도 향했고 시위가 격화하면서 폭력 사태로 이어진 곳도 많았습니다. 특히 가자 지구 병원 폭격이 이슬람 지하드의 소행이라고 이스라엘이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렸습니다. I think all of the evidence points to Israel being responsible for the airstrike, especially given that they have already been bombing Gaza for the past 11 days. 유대인을 향한 혐오 범죄도 발생했습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유대교 회당과 타가수 등 유대인 시설에 화염병이 날아들었습니다. 다행히 건물이 불타지는 않았지만 독일 정부는 유대인 시설 보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Es ist ganz klar, dass wir nicht hinnehmen werden und niemals hinnehmen werden, wenn gegen jüdische Einrichtungen Anschläge verübt werden. 며칠 전 미국에선 반대로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슬람 혐오 범죄에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불똥이 세계 각국에서 혐오 범죄로까지 이어지면서 각 나라 정부들의 치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찾아서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가자 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과잉 보복을 경계하는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워싱턴의 권준기 특파원 보도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활주로에서부터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시내각과 회의를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I come to Israel with a single message. You'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As long as the United States stands, and we will stand forever, we'll not let you ever be alone. 전쟁 개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란 등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And my message to any state or any other hostile actor thinking about attacking Israel remains the same as it was a week ago. Don't. 하마스 공격 당시 살아남은 생존자와 구조대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은 가자지구 병원 폭격을 테러단체 소행으로 보는 건 이스라엘 정보에만 의존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폭격 후폭풍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비롯한 아랍 국가 지도자들과 회담은 불발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민간인 보호를 강조하며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정부와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11 테러 당시 분노에 찬 미국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말 것을 촉구하며 과잉 보복을 경계했습니다. Not scream out for justice. Justice must be done. But I caution this while you feel that rage. Don't be consumed by it. 유엔 안보리에서는 하마스 공격을 규탄하고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했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미국 대사는 결의안에 이스라엘의 자위권 언급이 없어 실망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자들은 미국의 참전 가능성을 물었지만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중동에서 반미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주 이라크 미군 기지가 공격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동과 이집트 등을 담당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이라크 서부와 북부에 위치한 미군 기지들을 겨냥한 2건의 드론 공격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서부 아라사드 공군 기지에서는 드론 2대를 격추했으나 한 대가 폭발하면서 일부 장비가 손상되고 가벼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부 아르빌의 알하리르 공군 기지를 공격하려던 다른 한 대는 별다른 피해 없이 격추돼 근처 사막지대에 떨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현지 무장 세력의 하부 조직들로 알려지고 있어 주변국으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발생한 직후에 급등했다가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동안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각으로 어제 2주 만에 최고 수준을 찍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1% 올라서 88.5달러, 브렌트 선물은 1.78% 올랐습니다. 91.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불안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가자지구 병원 폭발 소식에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공습 그 자체,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아니라 미래가 불안을 키웠습니다. 국제금융회사들은 무력 충돌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요르단,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 네 지도자의 사자회담이 취소됐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해결하기 힘들 거라는 신호를 시장에 준 셈이 됐습니다. 원래는 요르단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아랍 쪽 지도자들을요. 그런데 그 병원 공습 때문에 병원에서 참사가 나면서 요르단 쪽에서 취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쪽짜리 방문이 됐어요. 사실은 미국이 이번에도 외교 조정에 실패했다고 보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하기 전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 지역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그 아랍 지역의 민심을 전혀 못 읽어서 네, 여기에 병원 폭발 직후 나온 이란 외무장관 성명이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이슬람 협력기구 회원국은 이스라엘을 제재하고 석유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석유 금수 조치 언급은 이번 분쟁이 발발한 뒤 처음이었습니다. 믿는 구석이었던 미국의 비축유도 크게 줄었습니다. 원래 이번 주 감소분이 33만 배럴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무려 450만 원 배럴 가까이 줄었습니다. 국제금융사들은 이란이 개입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며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과 관련한 게시물의 댓글을 일시 제한했습니다. 메타는 현지 시각 18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특정 지역 이용자의 페이스북 공개 게시물에 댓글을 달 수 있는 범위 설정을 친구와 팔로워만 한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으로 가짜뉴스와 함께 폭력적인 댓글이 급증한 데 따른 걸로, 다만 메타는 사용자가 이 같은 설정을 거부할 경우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는 또 혐오 표현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 페이스북 피드를 스크롤할 때 게시물의 일부 댓글을 볼 수 있던 기능도 앞으로는 비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타는 이번 정책은 앱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걸로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대1로 10주년 정상포럼을 계기로 만나 밀착을 거시했습니다. 특히 중동위기 해법을 논의하면서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 그리고 셈법이 뭔지 중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어제 성사된 시진핑과 푸틴의 정상회담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1대1로 회원국 정상 26명을 안방으로 부른 시진핑 주석, 개막식 직후 푸틴 대통령과 따로 만나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26개국 정상을 뒤로 한 채 푸틴에게 온전히 시간을 할애한 것 자체가 메시지였는데요. 회담은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 회의와 두 정상의 1대1 면담으로 나눠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시 주석은 푸틴을 집권 이후 42번이나 만난 오랜 친구라고 불렀고 푸틴은 모든 사안을 논의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3年至今的10年里，我同总统先生先后42次会晤。В нынешних непростых условиях особенно востребована тесна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ая координация, что мы и делаем. И сегодня мы это все тоже обсудим. 네, 이번 회담에서 중동 문제도 주요 의제였다고요? 네, 어젯밤 기자회견을 자청한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인데요. 시진핑 주석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전쟁 등 중동 정세를 자세히 논의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범 수배 중인 푸틴, 가자지구 병원 참사를 두고 인도주의적 재앙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번 충돌 해법으론 중국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에 중국은 단 하나뿐이라며 타이완 문제에서도 중국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러시아 민족 부흥과 안보이익 수호를 지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중동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온 두 정상이 공조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네, 중동 위기 고조와 맞물려서 두 정상의 만남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서로 어떤 셈법을 갖고 있습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대한 세력 지위를 노리며 중동 산유국들의 공을 들여왔습니다. 중동에서 발을 빼는 듯했던 미국도 최근 아랍권과 이스라엘 수교를 추진하며 주도권 회복을 시도했죠. 궁지에 몰린 하마스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통해 미국의 중동 대탕트 전략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편파적 개입이 실패한 결과라며 이국과 평화 해법을 띄울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참사로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도 꼬인 가운데 중국도 중동에 특사를 보내 중재 역할에 나섭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관심과 지원을 분산시킬 수 있어 호재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공중 신경전이 벌어지는 곳, 바로 중국과 필리핀 사이 해역, 동남중국해 상공입니다. 최근 미 국방부가 일부 영상 자료를 기밀 해제하면서 중국 전투기가 미국 전투기를 향해 초근접 비행을 펼치는 아찔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5월 동중국해 상공입니다. 미 군용기 프로펠러 아래로 중국 전투기 한 대가 보이실 겁니다. 불과 3m 거리입니다. 까딱하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군 전투기가 거리를 벌린 뒤에도 중국 전투기가 또다시 접근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는 중국 전투기가 측면으로 접근해 섬광탄을 잇따라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27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 회피용 섬광탄 8발을 발사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그보다 2달 전에는 중국 전투기가 미 항공기 앞에서 일부러 난기류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딴 위협에 미군 조종사가 교신을 시도하자 중국 조종사는 떠나라는 의미의 욕설을 내뱉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미 국방부가 공개한 사례는 지난해 1월부터 20개월 사이 15건, 미공개 사례를 포함하면 180건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신경전이 펼쳐지는 배경에는 해당 상공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미 국방부 측은 이 지역이 국제법상 주인이 없는 공역이라며 자유롭게 항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중국은 자국 영공이라면서 오히려 미국이 침범했다고 반발하는 겁니다.
신경전은 하늘에서뿐 아니라 바다 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엔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 구축함이 미 해군 구축함을 충돌할 듯이 스쳐간 사례가 있고요. 8월엔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가 외교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다와 하늘을 둘러싼 끝나지 않는 기싸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전 외교적인 해법이 시급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충북대학교에서 주재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임상의사뿐 아니라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합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입니다.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2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끝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혐의 등을 받는 유아인 씨와 지인 32살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모두 44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자신은 물론 최 씨 등 다른 사람에게도 대마를 흡연하도록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50대 유튜버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술을 마실 때부터 운전대를 잡고 경찰에 검거돼 체열하는 순간까지 A씨에게는 모든 게 방송이었는데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직접 신고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며칠 전 유튜브 방송입니다. 50대 A씨가 길거리에서 술을 마십니다. 이후 차에 탄 A씨 운전대를 잡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에도 방송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뒤 고속도로 순찰대가 차량 뒤에 붙습니다. 음주운전 당했네. 죄송합니다. 음주 걸렸어요.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경찰서로 가던 A씨. 이 와중에도 행패는 계속되고 방송은 끄지 않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담배 하나 pis습니다. 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창문 좀 왜 때릴게요, 뭐. 기분요? 아유, 세상에 나 기분을 모르고 살아. 죄송합니다. 이후 경찰 앞에서도 카메라를 들이대며 행패와 비아냥, 횡설수설은 계속됩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나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냥 하세요. 이름 좀 보여주세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선생님? 팔 다치네? 선생님. 사람이,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음주운전 하셨잖아요. 잘못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A씨 유튜브 방송은 음주 체열을 위한 병원에서도 계속됩니다. 선생님들 무섭다고 4명 5명이 와갖고 내가 뭐 어리 뭐 살해범도 아닌데 아이고 그거 뭐 음주운전 가지고 뭐 음주운전부터 본인의 검거 과정까지 쉬지 않고 이어진 A씨 유튜브 방송. 결국 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노래방에서부터
술 먹는 거를 실시간 방송을 봤는데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를 너무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고 너무 손이 떨리고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112 신고하게 됐어요. 확인 결과 A씨는 앞서 유튜브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 강원경찰청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들이 신고를 못하는 걸 노린 걸로 보이는데요. 임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SUV가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를 거슬러 달립니다. 잠시 뒤 앞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SUV를 향해 돌진하더니 길가로 넘어집니다. 또 다른 일방통행 도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번엔 트럭을 들이받고선 바닥을 구르며 통증을 호소합니다. 서울 강남구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며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만 골라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방통행로를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운전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일부러 노린 겁니다. A씨가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고의 사고를 내서 상대 운전자 17명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가로챈 돈은 7천여만 원. A씨는 이 과정에서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짧은 기간 보험금을 여러 차례 타가는 걸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사기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하면서 A씨는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험 사기로 인해서 일반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어서 이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전체 사고 17건 가운데 15건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고의로 냈다는 게 확인됐거나 A씨도 돈을 벌려고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은 사고 2건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오는 23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고 당시 화면입니다.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면서 거대한 화염이 모여있던 사람들, 경찰 소방대원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이 사고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는데요. 원인 조사를 위해 출동했던 여성 경찰관은 정면으로 화염을 맞았습니다. 얼굴이 벗겨지고 손가락이 붓는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문을 갔다 온 직원에 따르면은 우리 3명의 그 형사 중에서 거기에 이제 제가 3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여경이 있습니다. 김 경사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그 화염을 받다 보니까 얼굴하고 양쪽 손이 화상이 좀 심합니다. 특히 양손에 화상 피해가 좀 심해서 지금 계속 그 언론 나오듯이 몰핀 맞아가면서 맨살을 이렇게 긁어내면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장기간 그 치료가 요한다는 의사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 폭발이 발생한 걸까요? 합동 감식 결과 유류 탱크에서 나온 유증기에 불이 붙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불씨가 어디에서 튀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사용했던 기름에 문제가 있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폐유 수준의 기름을 썼던 건데요. 이 목욕탕은 경유를 사용해야만 하는 곳이었는데 정제유가 발견됐습니다. 정제유는 경유보다 훨씬 쌉니다. 800원대로 반값이죠. 하지만 낮은 온도에서 불이 더 잘 붙고 폭발 가능성도 훨씬 큰데요. 안전에 훨씬 취약한 겁니다. 인화점이 굉장히 낮은 그런 저품질의 이런 유류 같은 경우에는 유증기 발생 양도 훨씬 더 상대적으로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많은 유증기 발생 양이 밀폐된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과 맞으면 여러 가지 그 폭발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의 기름 탱크와 배관은 1990년 설치된 뒤 계속 사용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업주는 재개발 구역 지정 탓에 도시가스로 바꾸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는데요. 낡은 시설에 허가되지 않은 연료 사용까지. 이번 사고 역시 안전을 외면한 인재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연 3.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섯 번째 동결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였지만 증시와 환율은 출렁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했죠? 네, 연 3.5%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금리는 6차례 연속 동결됐는데요. 이에 지난 1월 이후 3.5%로 묶인 기준금리가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동결 결정을 하되 매파적 기조를 이어간 겁니다. 네, 동결 배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아직 불안한 경기입니다. 무역 수지 흑자 폭이 2년 만에 최대치로 늘었지만 안심하긴 이른 건데요. 수출보다는 수입의 감소에 기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회복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중동 충돌발 지정학종 위험 확대와 주요국의 통화 진축 장기화 영향 등으로 앞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요국 통화 정책의 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네, 일단 경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은 했고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대목도 있죠. 우선 물가입니다. 잡히는 듯했던 물가가 5달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건데요. 여기에 중동 무력 충돌발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창용 총재도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 사태와 높아진 국제유가, 환율 파급 영향 등으로 물가 상승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이 목표로 한 2% 물가 상승률로 수렴하는 시기도 애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밖에 가계빚도 부담입니다. 고금리에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총재도 가계부채 증가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2%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금리 차도 신경 쓰이는 대목인데요. 다만 다음 달 FOMC의 금리 동결 전망이 높아 우리로서는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번 금리 동결은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지만 증시와 환율은 출렁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25% 내린 2,431.92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2,418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57% 떨어진 796.15로 장을 열었는데요. 지금은 786대로 내림세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6.4원 오른 1,356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현재는 1,358원대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예상됐던 결과인데 증시와 환율이 출렁이는 이유는 뭡니까? 네, 중동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가자시티 병원 폭발 사태로 수백 명이 숨지면서 중동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동발 불안이 커지는 데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4.9%를 넘기면서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 총재 역시 미국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과 지정학적 위험 확대 등으로 우리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지난 8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2달 만에 반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래닛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87,250건으로 전월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매매 금액도 전월 대비 3.8% 늘어난 28조 7,585억 원으로 지난 6월 이후 감소하던 거래량이 다시 반등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 개찰구에 표시되는 빨간색 불이나 노란색 불 본 적 있으신가요? 승차권의 종류에 따라 개찰구에서 들리는 전자음도 다른데요. 일반 승차권과 무임 승차 우대권을 구분하는 장치들인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팡이를 든 한 승객이 지하철역 개찰구를 통과하자 하단에 노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또 다른 승객이 들어가자 이번엔 빨간색 불이 표시됩니다. 모두 무임승차가 가능한 우대권을 사용한 승객들로 노란색은 장애인, 빨간색은 노인 우대권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일반권을 사용해서 개찰구를 통과할 땐 아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쓰는 우대권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구분하기가 딱 쉽잖아요. 이 사람은 늙었구나. 대중 속에 휩쓸려서 평등하게 가고 싶으면 그런 구분적인 게 안 나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개찰구 리더기에 우대권을 인식시켰을 때 알림음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승차는 삐소리가 한 차례만 울리는데 장애인이나 노인 우대권을 사용하면 2차례 울립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민감 정보의 측면도 있겠죠. 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정보. 저 원하지 않는 정보가 이제 드러나는 것은 차별이죠. 게다가 지난 6월부터 승객이 많은 서울역 등 10개 역에선 시범 사업으로 노인 우대권의 경우 별도의 안내 음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데다 공짜로 탄다는 불편한 시선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도둑이라 이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시각 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위축도 되면서도 우대권 도용, 그러니까 불법 무임승차 단속을 위한 고육지책이란 게 서울교통공사 설명입니다. 하지만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5년 전과 비교해 30%나 늘어나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인정보는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권익위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점을 각 부처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침해와 행정 편의주의적 제도란 비판 속에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공유 숙박 예약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운영하는 숙소에서 손님들이 체크아웃하고 나간 뒤 물난리가 났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은 물을 틀고 나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숙소에 피해가 발생하면 손님 대신 보상을 해준다던 에어비앤비는 증거가 없다면서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제보는 Y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숙소가 물바다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숙소 3층 화장실 문 밖으로 나온 호스를 통해 물이 줄줄 나와 계단을 타고 2층까지 내려가면서 가구와 집기가 모두 젖어버린 겁니다. 직전에 체크아웃한 손님은 호스를 쓴 건 맞지만 물을 틀고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거를 호스를 밖으로 꺼내가지고 물을 그렇게 틀어놓고 갔다는 게 에어비앤비는 손님이 숙소 피해와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면 호스트, 즉 숙소 주인에게 최대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억 원 정도를 보장해주는 에어커버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에어비앤비 측에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청했는데 손님이 물을 틀고 나갔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건물 외부를 비추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손님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 숙소에 출입한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숙소 내부에는 당연히 CCTV가 없는 만큼 손님들이 실토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에어커버를 받으신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저 같은 경우는 고액이니까 그쪽에서 좀 책임 회피하고 싶지 않은가.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에어커버 약관상 손님이 피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증거를 호스트가 제출해야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YTN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사례를 깊이 조사하고 있다며 에어커버 적용이 가능한지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난리로 망가진 숙소를 고치느라 수천만 원을 쓴 건 물론 2달 동안 손님도 못 받은 채 여름 성수기를 날린 A씨. 에어비앤비가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는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도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만든 대진 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이번에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소비자 이모 씨 등 400여 명이 대진 침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진 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 판매할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춰봤을 때 제품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업체가 법을 저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진 침대가 제조한 음이온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해 백혈병이나 암 같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며 48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 관계자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와 제보자 안혜욱 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정 대표 등이 윤 대통령 낙선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줄리가 맞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김 여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정 대표는 유흥업소 접객원이라는 단어를 직접 쓴 적이 없고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으로 미래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을 예견해 낙선을 목적으로 보도할 수도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미혼모가 낳은 갓난아기를 사서 300만 원에 되팔아 이득을 챙긴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동 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신생아 딸을 판 친모 B씨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B씨가 낳은 갓난아이를 98만 원에 산 뒤 2시간 만에 50대 여성에게 300만 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아이를 산 혐의로 함께 기소된 50대 여성 측은 A씨가 자신을 미혼모로 속였다며 후원금 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논산에서는 가을을 맞아서 2023 강경 젓갈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행사장에는 오전부터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축제는 평소보다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강경 젓갈뿐 아니라 또 다른 논산의 특산물인 이 상월 고구마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건데요. 제 뒤로 보이는 판매장에서는 이 고구마와 젓갈을 모두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이곳 논산에서 특별한 가을 별미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개막한 강경 젓갈 축제는 올해 27번째로 개최됐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금강을 바라보는 축제장에서는 젓갈 김치 담그기, 젓갈 요리 시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축제는 50년 재배 기술의 상월 고구마까지 함께 다루면서 논산 특산물을 다양하게 즐기는 음식문화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백성현 논산시장은 축제 개막을 맞아 직접 젓갈 고구마 비빔밥을 비비는 퍼포먼스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비빔밥은 방문객들에게 1,000원에 제공돼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는 지역 축제 문화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다가오는 휴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이곳 논산 하늘도 무척 흐린 가운데 현재 중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충청을 제외하고 낮 동안 잠시 소강 상태에 들다 다시 점차 남부로도 확대하겠는데요. 양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지만 벼락, 돌풍과 함께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하늘이 비구름에 덮이면서 오늘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9도, 논산 21도, 광주와 대구는 23도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9도, 주말인 모레는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온도 변화가 무척 심한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축제가 열린 이곳 논산을 찾으셔서 가을의 풍요로움과 농촌의 정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산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